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영화 투자 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순전히 친정 아버지 때문이에요. 젊어서부터 영화를 좋아하셨던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게 된 거죠. 하지만 이를 알아가며 점점 저 스스로 그 재미에 빠지게 됐네요. 영화는 정말 매력적인 분야거든요. 제가 선택한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을 때의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시나리오 보는 안목이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영화를 많이 봐서 절로 생긴 능력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 둘도 없을 다정한 분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저 하나만 바라보고 재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40대라 얼마든지 세정가를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나중에 가장 후회했던 게 그때 아버지에게 재혼을 권하지 못한 거예요. 철이 없어 외로웠을 아버지를 배려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웃으며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네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게 다 만화의 시댁 식구들의 횡포 때문인데요. 저는 오늘 그들의 만행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 선배와 결혼했어요. 학교 다닐 때 남편은 과 대표로 활동하는 똑똑하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니 저도 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저희가 결혼을 생각할 때 남편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대학 졸업 후에 생각대로 취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년을 백수로 지내다 간신히 중소기업에 취업했죠. 그렇지만 초봉이 낮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 여유가 없었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반대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고민하는 저희를 위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죠.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셨던 30평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걸 결혼하는 딸에게 증여해주며 신혼집으로 쓰게 해주신 겁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이런 상황을 민망해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지 않나. 젊은 사람이 그런 걸로 주눅들면 안 되지. 그동안 자네가 우리 인경이한테 하는 걸 보니 내가 마음이 놓여. 지금처럼 우리 애 아껴주고 한눈 팔지 말게.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아, 참. 지난번에 안사돈께서 보내주신 김치 아주 잘 먹었네. 솜씨가 아주 좋으셔. 아직 인사도 드리기 전인데 매번 이렇게 신실해져서 어쩌나. 아닙니다. 입맛에 맞으셨다니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워낙 남들한테 도움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실 자네가 마음에 든 이유 중에 큰 부분이 부모님이셔. 난 인경이가 인색한 시부모님 만나 고생할까봐 걱정했거든. 자네도 알다시피 저 애가 어미정이 그리운 애 아닌가. 근데 안사돈처럼 정 많고 배려심 깊은 분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참 감사한 일이지. 네, 저희 부모님이시지만 그럼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시거든요. 남 생각만 하시느라 돈을 못 모으셔서 그렇죠. 저희 부모님 때문에 인경이 힘들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두 분이 터업을 쌓으셨으니
그게 나중에 다 자네랑 인견이한테 돌아갈 거야. 그러니 둘이 합심해서 잘 살아봐. 아버지는 비록 넉넉하지 못한 시댁이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게 잘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친정엄마의 사랑이 그리운 저에게 따뜻한 시어머니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아버지가 보신 대로 어머님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절 잘 챙겨주셨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집에서 만든 갖가지 반찬을 싸주시며 집에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로 줄곧 저희 친정 먹거리까지 챙기셨답니다. 거기다 놀러가면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설거지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주방에 쫓아와 말리며 말씀하셨죠. 아유, 얘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나는 하도 진절머리 나게 시집살이 돼서 그런지 내 며느리한텐 그러기 싫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도 여길 그냥 친정이라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다 놀다가.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이 혼자 일하시는데. 아휴, 나 빈말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딸이 없잖니. 시커먼 아들 둘만 키우다 보니 네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시아버지도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저 봐라. 얼마나 좋아하시나. 엄마 없는 넌 날 엄마로 생각하고 딸 없는 난 널 딸로 여기면서 우리 그렇게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시는 어머님의 마음이 고마워 눈물까지 핑 돌았네요. 시부모님의 배려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상견 낼 때도 아버지에게 일정을 맞춰주시고 장소도 저희 집 가까운 곳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 씀씀이에 아버지도 감사해 하셨죠. 물론 저희 아버지에 대한 태도도 깍듯하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일찍 낳으셔서 한참 연배가 어렸지만 마치 윗사람을 대하듯 예의를 갖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에 관련된 모든 것도 전부 저희 뜻에 따라주셨답니다. 아버지는 그런 시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셨죠. 김서방을 처음 봤을 때 예의 바르고 남자다운 모습에 얼마나 흐뭇했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분 부모님을 뵙고 보니 제 예비 사이가 잘 자란 이유를 알겠네요. 이렇게 마음 넓은 부모님이 계시니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근데 저희 애는 부족한 게 많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혼자 아등바등 키우느라 모자란 게 많을 거예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아껴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휴, 무슨 그런 겸손의 말씀을 다 하세요. 인경이가 나무랄 데가 어디 있다고요. 저희야말로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사돈어른께 면목이 없네요. 저희 대신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약속드릴게요. 애 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평생 잘 돌보겠습니다. 혼자 외동딸 이만큼 키우시면서 사업도 그렇게 성공하시고 아우 정말 대단하세요 사돈.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놓이네요. 그럼 우리 인경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상견례 내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네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저에게 세상 듬직한 남자였고 어머님은 고기 드물게 따뜻한 시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혼수를 장만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남편이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의 말씀에 무척이나 휘둘리는 마마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물론 그전에도 어머님과 남편이 전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눈에 뭐가 쓰인 건지 그런 모습이 다정하게만 보이더군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남편이 너무 우유부단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단과 예물을 고를 때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어머님과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도와줄 어른이 없어 고민하는 것 같다며 시어머니가 나서셨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친정엄마가 안 계신 절 도와주시려는 줄 알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나중에서야 그게 이유 있는 참견인 걸 알게 됐네요. 어머님은 예물뿐 아니라 신혼집에서 사용할 가구와 가전을 함께 고르셨어요. 심지어 그릇과 주방도구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시더군요. 그래서 준비가 끝나고 보니 신혼집은 제 취향이 아닌 어머님의 취향으로 잔뜩 채워져 있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혼을 고민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른 말씀 들어서 나쁠 거 없다는 단순한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며 시작됐습니다. 꿈 같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기다리는 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원래 여행에서 돌아오면 친정에서 하루를 자고 시댁에 인사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바지 준비를 해줄 엄마가 안 계시니 그 과정을 건너뛰기로 했어요. 마침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느라 정신없이 바쁘시기도 했고요. 물론 모든 게 다 시어머님이 그런 사정을 아시고 신경 쓰지 말라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행에서 돌아오면 바로 시댁으로 가서 하루 자고 저희 신혼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원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신혼집으로 바로 가라는 전화를 하셨더군요.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다 피곤한 저희를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신혼집으로 향했네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비어 있어야 할 집에서 밝게 웃는 시부모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됐어요. 저는 놀랐지만 아하, 시댁이 너무 좁으니 우리 집에서 인사받으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신혼집 곳곳에 시댁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유학간 시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 말입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서던 저는 그만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어요. 안방에 저희가 산 가구들이 아닌 시부모님의 침대와 가구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의아한 마음에 달려나와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 가구가 없어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얘는 가구가 가긴 어딜 가니? 제자리 찾아갔지. 저기 작은 방에 너희 침대랑 화장대 얌전히 들어가 있으니 걱정 마라. 얼른 옷 갈아입고 밥 먹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방이라니. 아니, 당연히 어른인 우리가 안방을 써야지. 거기 화장실이 딸려 있으니 너희 시아버지 화장실 다니기도 편하시고. 그럼 너희가 안방을 쓰려고 그랬니?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설마 저희랑 여기서 같이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민성이한테 얘기 못 들었니? 우리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너희들이 이 큰 집 어떻게 관리하려나 싶어서 같이 살기로 했어. 맞벌이하는 너 대신해서 살림도 도와주고 말이야. 네? 아니, 그런 중요한 문제를 왜 저랑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 너야 이제 우리 자식인데 부모가 하는 일을 꼭 자식이랑 의논해야 되니? 어른이 하자면 하는 거지. 그리고 민성이한테 말했다.
네 남편이 아직 전달을 안 한 거야. 왜? 너 설마 우리랑 같이 살기가 싫은 거냐? 아니, 전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고 아무래도 신혼이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괜한 걱정은? 우리가 눈치 없는 노인네들도 아니고 적당히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라. 그리고 살림하는 값은 안 받으마.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일하면서 살림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너희 친정엔 도우미가 있었지만 민성이랑 네 머리에 그런 사람 부르다간 살림 금방 거덜나. 내가 공짜로 살림해주고 나중에 애 태어나면 봐줄 텐데 너희야 뭐 손해볼 게 있어? 그래도 저는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우리가 널 잡아먹니? 네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서운하구나.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닿게 신경 썼는데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어. 아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 알았다. 우리가 짐 싸마. 이 엄동설안에 월세집 다시 구하려면 힘들겠지만 어쩌겠니? 주인이 싫다고 나가라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갑자기 짐을 싼다고 난리치셨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아버지가 달려오셨고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그러자 남편이 도끼눈을 뜨고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 밤중에 어딜 간다고. 인정이 너 설마 우리 부모님 나만 쉬라고 한 거야? 이 날씨에 어딜 가시라고. 아니, 난 당장 나가시라고 한 게 아니라 아무도 나한테 말을 해준 게 없으니까. 아니, 당신은 왜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어? 적어도 미리 말은 해줬어야지.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갑자기 결정한 거야. 집도 이렇게 넓은데 우리 부모님이 월세 내면서 따로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방이 2개나 놀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난 당연히 인경이 너도 우리 부모님을 나만큼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 착각이었나 보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시부모는 시부모라는 거구나. 알았어. 내가 부모님 모시고 나갈게. 이 추운 날 부모님만 여간에 모시고 내가 발보고 자면 인간이 아니지. 집 구하실 때까지 나도 같이 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민성 씨 왜 이래? 내가 나가시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여쭤본 거라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알았어. 당분간 이렇게 지내면서 생각 좀 해볼게. 나한테도 시간은 필요하잖아. 결국 그렇게 제가 매달리다시피 남편과 시부모님을 붙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합심해서 몰아세우니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전에 없이 저에게 화를 내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뒤로 아버님이 한숨만 쉬며 서 계시더군요. 저를 궁지에 몰아넣은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저에게 실망했다며 원망까지 했죠. 여행 내내 행복한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저는 오한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뭔가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결정된 거라고 하면서 신혼집을 모두 어머님 취향으로 꾸미신 것도 이상했죠.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움직인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짐도 다 들어온 상태였고 다시 집을 구하시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이 나가시면 남편까지 같이 나가겠다고 하는 마당에 어쩔 도리가 없었네요. 친정아버지에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별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아버지가 안부차 전화하셨을 때 거짓말을 했어요. 걱정할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한 거죠. 이인경아, 잘 지냈지?
아빠가 바빠서 여행에서 돌아온 거 보지도 못하고 다음 주쯤 집으로 한번 가마.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저 너무 잘 지내요. 사실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와주셨거든요. 그동안 몰랐는데 회사 다니면서 살림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퇴근하면 어머님이 저녁도 다 차려주시고 청소도 다 해놓으시니 너무 편해요. 주말에는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저 살찐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도 너 불편하지 않겠니? 전혀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친정엄마라고 해도 믿을 만큼 잘해주세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래. 둘이 사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엄마 좀 모르고 살았으니 그것도 좋겠구나. 아빠가 그동안 일만 해서 외로웠지? 이제 좋은 시부모님이랑 북적북적 살아봐. 뜻밖의 소식에 아버지도 당황하셨지만 좋게 생각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는 엉겁결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합가 후의 생활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옷도 편하게 입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살림을 알아서 해주시겠다던 어머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죠. 저에게 집안일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퇴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 일쑤였네요. 그러면서 퇴근하는 저에게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오도록 한 뒤 음식을 하게 만드셨어요. 저는 마치 실기시험에 치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죠. 그러면서 제가 골라온 식재료를 하나씩 들여다보며 잔소리도 하셨습니다. 아니, 과일은 무른 게 있는지 잘 보고 사와야지. 사과가 파는 거랐네. 아무리 친정엄마가 안 계셔도 이런 건 상식이지. 아우, 내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겠네. 갈 길이 멀다 진짜. 내일은 영포탕 끓이게 낙지랑 무 좀 사와. 낙지는 싱싱한지 잘 보고 무는 달아 만들었는지 꼭 물어보고 사거라. 알겠지? 저는 밖에서는 업무에 시달리고 집에 와서는 어머님의 잔소리에 시달려야 했어요. 청소랑 빨래도 남의 손에 의지하는 버릇 들면 안 된다며 다 제가 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안일에 도와주시는 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저는 터놓고 말할 곳이 없어 속만 끓이다 남편을 붙들고 넋두리 하듯 말했어요. 어머님이 처음에는 살림 다 해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결국 내가 퇴근하고 다 해야 하잖아. 우리 둘만 살면 한 번쯤은 외식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버님이 사 먹는 거 싫어하시니 매일 집밥해야 하고 나 너무 힘들어. 고작 내 식구 먹거리 하는 게 뭐가 힘들다 그래. 우리 엄마는 예전에 할머니 모시고 사면서 삼촌들이랑 고모들 수발 다 들어가며 사셨어. 그거에 비하면 자기가 얼마나 편한 줄 알아? 이래서 곱게 자란 건 다 티가 난다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처음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될 줄 알았어? 나한테 이런 방문도 없다가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안방 차지하신 게 누군데. 도와주신다는 건 말뿐이고 밤마다 훈련을 시키시니까 하는 말이잖아. 너 그 말 아직도 하는 거야? 그때는 사정이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 그럼 늙은 부모님 월세방에서 쪼들리며 사시는데 나만 좋은 집에서 호강하면 내 마음이 편하겠냐? 그때는 다 이해한 것처럼 굴더니 뭐만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이럴 거야. 내가 뭘 얼마나 말했다 그래. 자기랑 어머님 눈치 보느라 그날 이후로 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 없어. 자기가 내 입장 생각해봐. 아침부터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 할 일이 산더미야. 자기는 집에 온 순간부터 어머님 옆에 딱 붙어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잖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 부모님은 옛날 분들이셔. 내가 도와준다고 지방 드나들면 싫은 소리 듣는 건 너라고.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거야. 알아? 엄청 생각해주네. 눈물 난다, 눈물 나. 저희는 연애 때 서로 눈 한 번 흘긴 적이 없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는 말다툼이 잦아졌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혼을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 참으면 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 그만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친정 재산이 모두 날아가고 길바닥에 난제 신세가 되시고 말았어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경을 받은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갑작스런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기만 했죠. 그러다가 회사 일을 봐주던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다행히 법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 아버지는 졸지에 회사 사장에서 파산자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거기다 태어나고 나면 오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런 상황이니 저는 당연히 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과 남편이 결사 반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고 하자 노발대발하며 소리까지 지르시더군요. 뭐, 너희 아버지를 여기로? 그게 말이 되니? 어떻게 사돈끼리 한 집에 살아? 요즘 병원도 좋다던데 그냥 요양병원으로 모셔라. 너는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럼 사돈 수발은 누가 드니? 제가 회사 휴직하고 모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희 집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잖니? 근데 멀쩡한 회사를 왜 그만둬? 민성이가 혼자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부자 처가 만나 편하게 살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러게 중국 진출은 아무나 하니 그냥 하는 거나 계속하시지. 욕심이 많으니 화를 부른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아니라고요. 현재 직원이 실수한 걸 덮으려다가 일이 터진 거예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 집은 안 된다. 멀쩡한 사돈끼리 같이 사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정도 제대로 못하는 환자를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원래 기가 약해. 한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나도 기가 빨려서 병이 난다고. 그러니 이 집은 안 된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너희 아버지 뭐 다른 구멍도 안 만들어 놨다디. 어쩜 털어먹어도 그렇게 싹 털어먹어. 어머니,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시더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돈 많을 때만 사돈이고 망하면 남이에요?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내가 사돈한테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이지. 아무리 망했다고 어떻게 여기로 모시겠다는 거야. 아버지 아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니. 그리고 서로 잘 살 때나 사돈이지.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복상망한 사돈은 집만 되는 게 사실 아니냐. 굳이 이 집에 모셔서 서로 괴롭게 살지 말고 좋게 말할 때 병원으로 모셔. 그렇게 재력가 아버지 앞에서 입에 혀처럼 굴던 시어머니는 상황이 달라지자 안면을 바꾸셨어요. 절대 집에 들일 수 없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셨죠. 저는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던 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을 지키는 남편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눈길을 돌려 무슨 말이라도 하라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간신히 입을 열더군요. 그래, 자기야. 이 상황에 우리가 아버님까지 모시는 건 무리가 있지. 어떻게 세 분이 한 집에 살아. 거기다 나 아직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거 알잖아. 근데 자기가 회사까지 쉬면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냥 자기가 돈 벌면서 요양병원에 모셔. 요즘 다들 간병인한테 맡기지. 누가 직접 병수발을 한다 그래. 아버님, 당연히 간병보험은 들어주셨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사업하느라 바쁘셔서 생각도 못했지. 뭐, 부자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시던 양반이 그런 거 하나 안 들어두고 뭐 하신 거야? 아씨,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하지? 아, 미치겠네. 우리 아버지가 아프신데 어떻게 걱정하는 말이 한마디 없어? 당신은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모실 거야. 그러니까 싫으면 당신이 부모님 모시고 나가. 어차피 이 집도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잖아. 원래 아버지 재산이었던 거 몰라? 하, 내가 왜 그 생색 안 내나 했다. 너 말은 바로 해야지. 우리가 결혼해서 이거 받았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이 집까지 홀랑 날라갔어. 알어. 그러니까 네 맘대로는 안 될 거야. 정 그렇게 아버님 모셔오겠다면 그렇게 해. 우린 절대로 못 받아들이니까. 아프신 노인네 집 앞에서 험한 소리 듣고 쫓겨나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뭐라고. 도둑이 따로 없지. 멀쩡한 아파트 날로 먹겠다는 거야 뭐야. 정작 힘들게 돈 벌어서 이 아파트 마련한 게 누군데 객 식구들이 받아준다 안 된다는 거야. 뭐, 객 식구? 너 말 다 했냐? 우리 부모님은 이 집을 먼저 점유한 사람들이야. 굴러들어온 돈이 박힘들 빼내려고 아무리 안 된 힘을 써봐야 안 된다고. 저는 기가 차서 더 이상 뭐라고 대꾸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혼자 힘으로 시부모님을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남편이 하는 형태로 봐서는 정말 아버지가 못 들어오시게 현관에 못질이라도 할 판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 시댁 식구들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 일로 너무 힘들어 이혼을 생각할 정신도 없더군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 아버지에게 가기 바빴어요. 그런 저에게 하루는 남편이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야, 우리 둘이 버는 돈이 뻔한데 장인한테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병원비는 뭐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간병비가 어디 한두 푼이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파산하게 생겼어. 이건 뭐 외동이라서 재산 다 받을 줄 알고 좋아했더니 평수발만 족박 쓸 줄 누가 알았겠어. 다 참. 뭐, 그럼 당신은 우리 집이 부자고 내가 외동딸이니까 그거 노리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나중에 유산이라도 잔뜩 받을 줄 알고. 설마 그것 때문에 했겠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난한 처바보다야 재력 있는 장인이 좋았던 건 사실이지. 뭐 지금이야 다 날아갔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그나마 남아있던 이 말의 정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돈 타령하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잔소리에 결국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했답니다. 아버지는 이런 저를 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간 입으로 간신히 꺼내는 말씀이라고는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라도 버텨주는 아버지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두 손을 꼭 잡고서 눈물을 참으며 말했네요. 아빠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서 좀 쉬어가라고 생긴 예 같아요.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아빠 반드시 재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투병한 지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신 거죠. 저는 아버지의 영동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그런 저를 위로해 주었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제 말문을 막아버리더군요. 그래도 자식 생각해서 일찍 떠나신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대로 몇 년 자리 보존하셨어 봐라. 네 몸은 또 얼마나 상하고 또 돈은 돈대로 얼마나 깨셨겠어. 마지막으로 외동딸한테 좋은 일하고 떠나신 거라 생각하고 너무 울지 말어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피눈물 나는 제 가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저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빈소를 시끄럽게 할 수가 없어서 꼭 참아야 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3일장을 치르고 아버님을 보내드렸어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란히 수목장을 치러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알아 누워버렸네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가족 중 누구 하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한데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끙끙 앓는 저에게 대뜸 잔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지 못해 되물었네요. 음식을 장만하라고요. 지금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온 사람한테 잔치 음식을 하란 말씀이세요. 그래. 어차피 장례는 3일이면 끝나는데 너 회사에서 휴가를 일주일이나 받았다며? 그럼 오히려 잘 됐지 뭐냐. 내일 미국에서 네 시동생이 오잖니? 너는 결혼식에서도 못 봤으니 처음 아니냐. 걔가 워낙 공부에 빠지면 정신이 없는 애라 너희 결혼식 때도 무슨 학회가 있다고 못 온 거였어. 그러니 처음 보는 시동생 리에서 거하게 음식 좀 마련해라. 이게 얼마 만에 오는 건데 잔치가 아니라 토한 거라도 모자라지.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저희 아버지 집에 발도 한번 못 들이셨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돌아가신 것도 얼마나 원통한 줄 아세요? 근데 어떻게 장례 치른 다음날 잔치 음식을 하라고 하세요? 길 가는 사람이 맞고 물어보세요. 이게 경우에 맞는 건지. 아니, 멀쩡히 장례식장까지 갔다 온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어디서 소리 질러. 막말로 내가 너희 아버지 사업 망하게 했니? 내가 돌아가시게 했어? 그리고 네 시동생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내일 들어온다고 하는 거야. 그건 몇 달 전부터 다 계획되어 있던 거잖아. 그럼 집에 오려는 애를 오지 말라고 막으라는 거야? 어쩌란 거야? 이게 잘해주니까 아주 위아래를 모르고 덤비네. 너 이제 천의 고아야. 네가 전처럼 부잣집 귀한 딸인 줄 알아. 10불도 없는 고아 주제 상황 파악을 아직 못했구만. 그리고 네가 이렇게 이불 쓰고 누워있다고 죽은 네 아빠가 살아 돌아오니? 이럴 때는 오히려 자꾸 몸을 움직이고 웃고 떠들어야 마음도 정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 그만 정승 떨고 어서 일어나서 창이나 봐와. 그러면서 누운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마트에 보냈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시댁 식구들의 등살에 장을 봐서 음식을 마련해야 했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동생은 몇 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공부 잘하는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시댁의 가세가 더욱 기울었던 모양이에요. 집을 팔아 전세로 옮기고 거기서 다시 월세로 옮기면서도 작은 아들의 공부를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다고 하니 마치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온 가족이 들떠있더군요. 저희 아버지의 장례는 벌써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입을 다물고 음식만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부모님과 남편이 그토록 기다리던 시동생이 왔어요. 그런데 가난한 부모님의 처지가 모색하게 시동생은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했더군요. 저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충 인사를 하고 음식만 차렸네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시동생의 유학 얘기를 들으며 웃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3일 밤을 꼬박 새우고 음식까지 장만했더니 몸이 아주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간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는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니? 알았다. 죽상하고 있는 거 보느니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겠다. 아,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저는 방에 들어와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아버지를 찾느라 눈물을 흘리다가 이내 깨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바깥이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한참이 지났을 거라 생각하고 주방을 정리하러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댁 식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도 제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비밀 얘기라도 나누는 것 같더군요. 먼저 들리는 소리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세요. 저 사람 곱게만 자라서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엄마 아빠 들어오실 때도 사실 다른 사람 같으면 난리 쳤겠죠. 근데 봐요. 저희가 몇 번 큰 소리 치니까 금방 조용해졌잖아요. 이번에도 일단 저지르고 나면 결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장인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있어요. 자기 편 들어줄 사람 하나 없는데 어쩌겠어요. 다 저한테 맡기세요. 아니 그래도 저기 어제 보니까 성깔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그랬다가 무슨 문제 생기는 건 아니겠지? 고소한다 어쩐다 그럼 어쩌지? 시어머니가 말하자 말수 적던 아버님까지 나서서 남편 편을 들더군요. 아, 민성이가 괜찮다는데 무슨 걱정이야. 제가 인감이랑 벌써 다 찾아놨대잖아. 그걸로 계약만 하면 되는 걸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 집 팔아 윤성이 사업자금 대주고 작은 평수로 옮기면 지도 청소하기 편하고 좋지 뭘 그래. 저게 꽥꽥 소리만 지를 줄 알았지? 속은 물이야. 알아봤자 눈물이나 찔찔 짜겠지. 지가 혼자 뭘 어쩌겠어? 저는 거기까지 듣다 대화의 흐름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이 집을 판다고 그걸로 서방님 사업자금을 대줘. 저는 부하가 치밀어 더는 참지 못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러자 잠든 줄 알았던 저를 보고 온 가족이 흠칫 놀라더군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푼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언성을 높였어요. 아니, 문을 왜 이렇게 세게 열어? 그래서 어디 집이 남아나겠니? 잘난 네 아버지가 남겨주신 하나뿐인 재산인데 조심 좀 해라. 왜요? 저 모르게 좋은 값에 팔아먹어야 하는데 문이라도 떨어질까봐 겁나세요? 얘가 자다가 봉참을 뜯나?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팔다니? 다 들었어요. 저 모르게 이 집 팔아서 서방님 사업자금 내준다면서요. 제 인감이랑 신분증은 벌써 빼돌려 놓은 것 같던데요. 어차피 들었다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으니 잘 됐구나. 그래, 그러기로 했다. 윤성이 머리가 어디 보통 머리니? 그 어렵다는 미국 대학에 철커덩 붙어서 국위 선양하고 온 애야. 그런 애가 대박 사업 아이템이 있다는데 그럼 그걸 그냥 놓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건 그 집 사람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왜 멀쩡한 제 재산에 눈독을 들이세요? 이거 엄연히 아버지가 저한테 증여해 주신 제 재산이에요. 이 집 마음대로 차지하고 정작 우리 아버지는 발도 못 들이게 한 걸로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저 모르게 팔아먹을 꽁꽁이까지 하는 거냐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눈에 도끼를 품고 저를 다그쳤어요. 당신, 부모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꿍꿍이. 어서 사과드리지 못해? 사과? 사과는 당신들이 해야지. 우리 아버지한테 당장 사과해. 돈 많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굽신거리더니 망하고 나니 거지 취급을 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 대접받길 원해. 아, 사과? 개소리 집어치워. 그러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저는 눈앞의 상을 냅다 발로 차서 엎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상 앞에 앉아있던 시동생은 머리에 자체벼락을 맞게 됐어요. 그 모습에 격분한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더군요. 제 머리라도 쥐어뜯을 기세였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아 옆으로 돌려세우며 외쳤어요. 그래도 그동안 한 식구로 산 점을 생각해서 이건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봉투 하나를 바닥에 집어던졌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그러다 이내 남편이 헛웃음을 쳐뜨리며 저를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뭐야? 이 와중에 같이 영화라도 보자는 거야? 웬 영화 포스터? 아니, 내가 혓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 너랑 영화 보는 일은 없을 거야. 그거 우리 아버지가 투자한 영화야. 당신도 소문은 들었을 텐데. 네로라 하는 배우들 나오는 영화 다 제끼고 지금 그 영화가 1위를 달리고 있어. 아마 이번 주 안에 무난하게 손익 분기점은 넘을 것 같네. 이제 개봉한 지 2주일도 안 됐는데 말이지. 기자 시사회에서도 칭찬이 일색이더니 역시 사람 보는 눈은 다 같은가 봐. 뭐? 장인어른이요? 아니, 장인어른이 사업 말고 이런 것도 하셨었어. 근데 왜 말하지 않은 거야? 그럼 그 이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애초부터 내 이름으로 투자하신 거라 전부 내 몫이라는 거지. 아버지가 이 원장에다 남겨두셨어.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이 더 있을 텐데 그건 왜 안 봐? 더 놀라운 소식은 거기 들어있는데. 아마 기회를 저버리지 않을 테니까 심호흡 단단히 하고 봐야 할 거야. 그 말에 성질이 급한 시어머니가 먼저 바닥에 떨어진 나머지 종이를 펼쳐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만에 다시 고개를 들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뭐라는 거야? 온통 영어로 천진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아 참, 어머니는 영어에 까막눈이시죠? 그럼 당신이 좀 읽어봐. 친절한 큰아들이 읽어드리면 되겠네. 아니면 미국에 유학 다녀온 천재 작은아들이 읽어드려도 좋고요. 그러자 남편이 종이를 들어 천천히 읽다가 갑자기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대학에 윤성이가 없다니 그게 말이 돼? 얘가 버젓이 대학 졸업장도 보내줬는데 이게 무슨 개시작이야? 그런 졸업장이야. 브로커 통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마침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그 미국 대학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교수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가 서방님 안부를 물었던 것 같네? 근데 놀랍게도 그 대학에는 김윤성이라는 학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말도 안 돼. 이런 종이 조가리 하나를 어떻게 믿어? 너 말해봐. 윤성아, 아니지. 남편의 물음에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 그러게, 형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잔치를 한다 그랬어.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내가 일정을 좀 조절했을 텐데.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나는 당분간 호텔에 가 있을게. 너 거기서 가긴 어딜 가? 형한테 똑바로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저 사람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거지. 아, 당연하지. 형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어. 내가 그럼 지난 몇 년간 거기서 뭘 했겠어. 그럼 나랑 같이 거기 집정 연락해서 졸업증명서 보내달라고 하자. 네가 보여준 거 말고 직접 대학에 요청해서 받는 걸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형, 지금 나 못 믿는 거야? 정수님이 실력이 크신지 소설을 쓰시는 것 같은데 형까지 이러면 안 되지. 나 급한 약속이 생각나서 오늘은 그만 가봐야겠다. 친구들이 환영 파티를 열어준다고 해서 말이야. 하지만 시동생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남편이 그대로 동생을 붙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연락해 졸업증명서를 요청하도록 했지만 역시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시동생은 그 대학에 들어간 적도 없는 유령 개학생이었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기암에서 거의 실신 직전이었어요. 물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세 사람은 울고불고하며 시동생을 잡돌이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동생은 국내 대학에 전부 떨어지자 머리를 쓴 거였어요. 확인이 어려운 미국 대학을 목표로 삼아 브로커를 통해 입학 허가증을 위조했던 거죠. 그리고 몇 년간의 가짜 유학생으로 살며 미국에서 흥청망청 생활했던 겁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작은 아들이 집안을 일으켜줄 거라고 믿으며 가짜 유학 자금을 대주었던 거고요. 그 뒤로 시부모님은 시금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동생을 때려 형제끼리 고소를 한 해 만에 소란을 떨었네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아버지를 봐주던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하지만 믿었던 동생에게 뒤통수를 맞은 남편은 제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물론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사람과 씨름을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월세 보증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영화의 성공으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턴이 빼는 심정으로 돈 몇 푼 지어주고 끝낼 수 있다면 그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영악한 남편이 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월세 보증금이라도 건져보려고 제 말에 동의했죠. 그만큼 저의 이혼 의지가 확고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 변두리의 빌라에 월세 보증금을 던져주고 저는 거머리 같은 그 집구석과 결별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영화에 투자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아직 시작이라 조심스럽지만 경험을 더 쌓다가 직접 영화 제작사를 설립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예요. 언젠가 제가 제작한 영화가 개봉하게 된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그 영화를 보게 되시겠죠? 그런 상상을 하면 더 힘을 내게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영화 같은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에 양심도 없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던 사연자님께 썰맘 시청자 여러분들도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하시는 일 모두 성행하며 시댁의 코가 납작해질 정도로 성공하길 응원할게요. 썰맘 구독자 여러분, 곧 썰맘 채널이 더 생생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라이브에서는 더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